자, 31번. 자, 일반적으로 유동형 칩. 자, 우리의 이 유동형 칩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칩의 종류에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칩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유동형 칩, 그다음에 전단형 칩, 경작형 칩, 균열형 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우리가 가장 좋은 칩이 절삭이 잘 되는 칩이 유동형 칩입니다. 그래서 유동형 칩이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유동형 칩을 잘 암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칩의 모양을 한번 보면 먼저 이렇게 유동형 칩, 가장 이상적인 칩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 자, 그리고 무슨 절삭 조건들이 달리 되면 나오는 칩들입니다. 전단형 칩, 그 다음에 경작형 칩, 균열형 칩.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칩이 우리가 유동형 칩이니까 유동형 칩은 좀 집중적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조건은 크게 이제 우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자, 먼저 이런 연성의 재료. 자, 연성의 재료, 연강, 구리, 알루미늄 등을 가공할 때 유동형 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절삭 깊이를 작게 할 때. 자, 그 다음에 절삭 속도는 빠르게 할 때. 그 다음에 경사각은 클 때. 그 다음에 윤활성이 좋은 절삭 유제를 사용할 때 우리가 유동형 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일단 연성 재료, 자, 연성 재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절삭 깊이는 작게, 그 다음에 이 절삭 속도는 크게, 빠르게죠. 그 다음에 경사각, 자, 경사각은 크게. 자, 그 다음에 절삭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절삭 깊이, 절삭 속도, 이런 경사각을 좀 조건을 다르게 하면 나머지 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용한 걸 보면, 자, 유동형 칩은 가공물의 재질이 연하고 점성이 크다. 자, 그 다음에 공구 경사각은 크고 절삭 속도는 빠르고 절삭 깊이는 작다. 자, 그런데 이제 전단형 칩은 자, 이렇게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균열형 칩은 우리가 취성이 크다, 절삭 경사각이 작다, 그 다음에 속도는 절삭 속도는 느리다, 그 다음에 절삭 깊이는 크게 한다. 이럴 때 우리가 균열형 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가 절삭 깊이는 클 때, 자, 절삭 깊이는 작을 때죠. 여기가 우리가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작을 때. 자, 그 다음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절삭 속도가 빠를 때, 맞죠? 그 다음에 윗면 경사각, 이 경사각이 클 때, 그 다음에 일감의 재질이 연하고 인성이 많을 때. 정답은 바로 1번 절삭 깊이가 작을 때입니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칩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게 아까도 봤듯이 유동형 칩. 이제 유동형 칩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자, 유동형 칩은 자, 연성 재질. 자, 그 다음에 절삭 깊이. 절삭 깊이는 작게. 그 다음에 절삭 속도. 자, 절삭 속도는 빠르게. 그 다음에 이런 경사각은 크게. 그 다음에 절삭류를 사용. 자, 이런 핵심 키워드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절삭 깊이를 높게 한다거나, 뭐 절삭 속도를 느리게 한다거나, 뭐 경사각을 작게 한다거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방금 말했던 뭐 전단형 칩, 그 다음에 경작형 칩, 균열형 칩이 나옵니다. 자,
자, 문제를 뒤에도 나오니까 한번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반하고 이 밀링을 가공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절삭류를 사용을 합니다. 절삭류. 자, 절삭류를 사용하는데 이 절삭유제의 작용이 아닌 것은, 자, 절삭유제의 작용이 아닌 것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1번 마찰을 줄여준다. 자, 절삭 성능을 높여준다. 공구 수명을 연장시키는 맞는데, 여기 보면 절삭열을 상승시킨다. 자, 먼저 이 가장 큰 절삭류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공구하고 그 다음에 일감, 공작물이죠. 이 공작물 사이에 마찰이 일으켜서 이 마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식혀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절삭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을 이 절삭열이라고 하는데, 이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절삭류를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절삭열을 상승시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삭류, 우리가 절삭 가공에서 절삭류의 작용은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냉각작용, 그다음 윤활작용, 세척작용. 자, 우리가 이제 뭘 세척하냐면,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유동용 칩이라든지 이런 칩들이 나옵니다. 이런 칩을 흘러가게 만드는 세척작용도 우리가 절삭류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삭 공구와 칩 사이에 방금 보시는 것처럼 마찰을 감소시키고, 이런 절삭열을 감소시키니까 공구 수명은 당연히 연장되겠죠. 그 다음에 절삭 성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칩을 유동용 칩으로 변화시켜준다. 아까 앞에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절삭류, 윤활성이 좋은 절삭류를 사용해야지만 이 유동형 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인선의 발생 억제. 자, 이제 나중에 구성인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도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절삭류를 사용하면 이런 작용들이 있다는 것을 암기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2번이죠.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선반은, 자, 캠이나 유압기구 등을 이용하여 부품 가공을 자동화한 대량 생산용 선반.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캠. 자, 그 다음에 유압기구, 이런 캠이나 유압기구를 이용하는 건데, 자, 정답은 바로 자동 선반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 선반은 뭐냐면, 여기 해설 한번 보면 자동 선반은 캠, 그 다음에 유압기구 등을 이용하여 부품 가공을 자동화한 대량 생산.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키워드, 자동 선반에서 키워드는 캠, 그 다음에 유압기구, 자,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동 선반을 선택해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선반의 조작을 한번 조정해 놓으면 부품이 자동으로 가공되는 형식. 그래서 바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겠죠. 자, CNC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자, 자동 선반은 부품이 자동으로 가공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선반을 조작할 수 있어서 능률적이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거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뭐 자동 선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캠이나 유압기구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한다. 그 다음에 뭐 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선반을 조작할 수 있어 능률적이다. 그 다음 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것들로 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에 보면 지금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부품이, 이게 지금 자동 선반인데요. 여기에 지금 공작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캠 샤프트, 우리 자동차 엔드라 들어가는 캠 샤프트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놔가지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가공할 수 있는 선반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크랭크 샤프트나 캠 샤프트에 사용되는 우리가 공작기계, 전용 공작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또 다른 걸로 뭐 터리 선반, 공구 선반, 수직 선반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이것도 한 가지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자, 보통 선반의 주요 부분에서 일감의 길이에 따라 임의의 위치에 고정할 수 있도록, 자, 센터 작업 동그라미. 자, 센터 작업을 할 때 센터를 끼워 일감을 지지하거나 드릴을 끼워 가공할 수, 자, 센터를 끼워 일감을 지지, 드릴을 끼워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선반, 보통 선반의 주요 부분에는 크게 우리가 이제 주축대, 심압대, 베드, 왕복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센터 작업을 할 때 센터를 끼워 일감을 지지하거나 드릴을 끼워 가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필기를 합격하시면 이제 실기를 봐야 됩니다. 자, 실기는 이제 범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NC를 하시는데, 이 범용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센터에 드릴을 끼워 가지고 구멍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멍 센터를 끼울 때 드릴을 끼우는 곳은 바로 심압대가 되겠습니다. 심압대. 자, 한번 심압대를 보시면, 자, 심압대 영어로 텔스톡. 자, 심압대는 센터 작업을 할 때 센터를 끼워 일감을 지지하거나 드릴을 끼워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테이퍼 구멍 안에 부속 부분 설치하여 주로 가공물을 지지, 드릴 가공, 리모 가공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심압대 안에 테이퍼가 있는데, 그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모스 테이퍼로 되어 있습니다. 모스 테이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심압대를 한번 볼까요? 지금 그림에 잘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심압대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생긴 게 심압대인데, 자, 이제 이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자,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게 바로 심압대입니다. 자, 이게 바로 심압대.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드릴을 꼽다거나 아니면 이제 센터를 꼽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우리가 선반의 주요 부분을 보면 주축대는 여기가 이제 주축대입니다. 이렇게가 이제 우리가 주축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여기 이제 위에 올라타고 있죠. 이렇게 이 부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베드가 되겠습니다. 베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베드 위를 타고 다니는 얘가 바로 이제 우리가 왕복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심압대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에 이제 문제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심압대에, 자, 이런 센터를 꽂습니다. 센터. 자, 자, 보시면 그냥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압대에 여기에 이제 드릴을 꼽는데요. 드릴이 이렇게 고든 게 있는 게 아니라, 드릴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이렇게 테이퍼가 젖어 있어요. 테이퍼가 이렇게 자, 이렇게 테이퍼가 젖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드릴을 이렇게 꽂겠죠. 자, 이렇게 테이퍼가 있는데, 이 테이퍼를 우리가 이제 모스 테이퍼라고 합니다. 모스 테이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심압대가 되겠습니다. 심압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을 보겠습니다. 자, 선반에서 우리가 이제 끝면 가공.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끝면 가공에 쓰이는 센터는, 자, 끝면 가공은 뭐냐면 공작물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척으로 이제 여기를 척칭을 하겠죠. 자, 끝면은 어디를 끝면이라고 하냐면 여기를 우리가 끝면이라고 합니다. 끝면 또는 이제 우리가 단면이라고도 하죠. 단면. 자, 이렇게 가공할 때 쓰이는 우리가 센터가 있는데, 이제 정답은 이게, 자, 이제 정답은 하프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하프 센터. 자,
하프 센터는 자 정지 센터로 가공물을 지지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단면 있겠죠. 단면을 가공하면 자 이 정지 센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정지 센터가 있는데 이 정지 센터로 가공물을 지지하고 단면을 가공하면 바이트와 가공물의 간섭으로 가공이 불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 보통 센터의 선단 일부를 가공하여 단면 가공, 즉 단면 가공, 아까 말했듯이 이 단면 가공, 끝면 가공이죠. 자, 가능하도록 제작한 센터이다. 자, 뭐가 있냐면 바로 지금 먼저 보여드리면 우리가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하프 센터입니다. 하프 센터.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지금 정지 센터인데 이 끝부분이 조금 틀리죠. 이 끝부분. 쉽게 말해서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우리가 정지센터는 이렇게 있겠죠. 정지센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바이트가 들어가면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간섭이 일으키겠죠. 간섭.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얘는 지금 하프 센터입니다. 하프 센터. 자, 하프 센터는 여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트가 들어가도 우리가 이제 간섭이 없습니다. 간섭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프 센터라고 하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이제 베어링 센터가 있어요. 베어링 센터. 자, 베어링 센터는 자 여기 지금 베어링 센터가 자 지금 보시면 정지 센터는 여기에 엄청나게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정지 센터는 마찰이 일어나는데 정지 센터 이 안에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베어링을 넣어가지고 이 안에 이제 베어링을 넣어서 베어링을 이용해서 일부가 같이 회전하는 거죠. 같이 회전. 그래서 마찰을 줄여주기 위한 것을 우리가 베어링 센터, 회전 센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하프 센터가 되겠습니다. 하프 센터.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을 보겠습니다. 자, 36번 선반에서 척에 고정할 수 없는 불규칙하거나 대형 가공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불규칙하거나 대형 가공물을 또는 복잡한 가공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정답은 우리가 이제 면판이 되겠습니다. 면판. 자, 면판을 보시면 척에 고정할 수 없는 이게 핵심 키워드 불규칙한 모형, 대형 모형, 복잡한 모형을 고정할 때 척을 떼어내고 면판을 주축에 고정하여 사용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공작물이 뭐냐면 자 이게 공작물이 이렇게 생긴 게 공작물인데 자 얘 복잡한 모양이죠. 자 얘를 가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면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면판. 자 이 면판을 이쪽에 주축 부분에 척을 떼내고 이 면판을 붙여서 지금 이제 정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면판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면판입니다. 그래서 이 면판은 언제 쓰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불규칙한 모형이나 자 그 다음에 대형 또한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복잡한 모양을 우리가 선반에서 가공할 때 척을 떼내고 면판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시를 먼저 보면, 자, 연동척이 있겠죠. 연동척. 3개의 조가 120도.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동척은 4개의 조가 90도 간격.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콜립척은 지름이 작은 가공물인데,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연동척이 있습니다. 연동척은 바로 조가 몇 개냐면 3개. 자,
자, 얘는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모양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이죠. 동시에. 자, 그 다음에 단동척은 조가 4개.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한 모양. 자, 그래서 조가 단독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동척인데,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게 편심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편심 가공. 뒤에서 이제 편심이 뭔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릭척은 우리가 이제 지름이 작은 거. 지름이 작은 공작물을 우리가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반의 부속 장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면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을 보겠습니다. 자, 37번 선반에서 가늘고 긴 공작물 절삭력과 자중에 의해 휘어지거나 처짐이 일어나기 쉬워 정확한 치수로 가공이 어렵다. 이와 같이 처짐이나 휨을 방지하는 부속 장치인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자, 가늘고 긴 공작물입니다. 가늘고 긴 공작물. 자, 그 다음에 부속 장치인데, 자, 가늘고 긴 공작물이 뭐냐면, 자, 이제 여기 보면 선반이 대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반 주축이 이렇게 있고, 아까 말했던 심압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공작물이 이렇게 가늘고 길어요. 가늘고 길고, 여기에 이제 바이트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절삭정을 줄 건데, 그러면 가늘고 긴 공작물이 이렇게 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진구라는 걸 씁니다. 방진구.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가늘고 긴 공작물입니다. 가늘고 긴 공작물. 자, 선반에서 가늘고 긴 공작물은 바로 부속장치는 이런 방진구입니다. 방진구. 자, 선반에서 가늘고 긴 공작물의 휨이나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속품은 바로 방진구인데, 자, 요즘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고정식 방진구하고 이동식 방진구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냐입니다. 자, 고정식 방진구는 선반 베드 위에 고정을 하고, 자, 이동식 방진구는 왕복대 새들 위에 고정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자, 공작물이 어떤 게 공작물이냐면 바로 여기에 보이는 거, 이렇게 생긴 게 공작물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공작물이죠. 자, 이 공작물의 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진구를 쓰는데, 자, 이동식 방진구하고 고정식 방진구가 있어요. 자, 이동식 방진구는 아까 어디에 설치하냐면 왕복대 위에. 자, 왕복대 위에 설치를 하고, 고정식 방진구는 우리가 베드 위에 설치합니다. 베드 위에 설치. 자, 아까 선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선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베드가 지금, 여기가 지금 베드거든요. 자, 이게 베드인데, 이 위에다가 설치하는 걸 우리가 고정식 방진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바로 왕복대입니다. 왕복대. 자, 이 왕복대는 이렇게 베드 위를 타고 왕복하겠죠. 그래서 왕복대 위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동식 방진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가늘고 긴 공작물 하면 이제 여러분들 방진구, 선반에서 부속품은 방진구인데 얘는 두 개로 나눕니다. 바로 고정식 방진구하고 이동식 방진구가 있는데, 고정식 방진구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그리고 이동식 방진구는 왕복대 위에 설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번. 다음은 연삭수돌의 표시법이다. 각 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연삭수돌의 표시법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자, 먼저 AA하고 46, H, 8, V 이렇게 있는데 먼저 해설을 보시면 연삭수돌의 표시 방법은 첫 번째가 바로 연삭수돌의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이 순서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연삭수돌의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자, AA는 바로 우리가 백색 알루미나, 자, 화이트, 그 다음에 알루미나, 백색 알루미나를 표시하고, 자, 입도는 우리가 46 중간 눈인데, 그 다음 결합도는 H 연한 거, 조직은 8 거친 조직, 결합제는 V 비트리파이트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자, AA는 연삭수돌의 입자 맞고, 자, 46은 바로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입도가 되겠습니다. 입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런 내용들도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순서, 연삭수돌을 표시할 때 순서. 자, 입자, 그 다음에 입도, 그 다음에 결합도,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합제. 자, 입자,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는 입자가 AA고 입도는 46, 결합도는 H, 조직은 8, 결합제는 V, 비트리파이트인데 여기 2번을 보면 2번이 틀렸죠. 46은 조직이 아니라 입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는 결합도 맞죠. 그 다음에 V, 결합제, 비트리파이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연삭수돌의 표시 방법 순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연삭수돌의 구성 3요소. 자, 연삭수돌의 구성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연삭수돌의 구성 3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자, 그 다음에 기공, 그 다음에 결합제. 자, 숫돌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입자, 기공, 결합제가 있는데 이게 3요소입니다. 먼저 문제를 푸시면 지금 보면 3번 형상, 가장 쉬운 문제죠. 형상은 연삭수돌의 구성 3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연삭수돌의 구성 3요소 중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자는 절삭날의 역할을 하고, 자, 기공은 연삭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결합제는 입자와 입자를 결합하는 역할인데 쉽게 말하면 결합제는 본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본드의 종류가 아까 위에서 문제 보셨던 이게 비트리파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 레지노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얘는 바로 우리의 입자가 되겠습니다. 날카로운 입자. 얘로 인해서 절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입자하고 입자들이 붙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결합제가 되겠습니다. 결합제.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가 기공이 들어가 있어요. 기공. 자, 기공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칩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돌의 구성 3요소는 입자, 그 다음에 기공, 우리가 이제 결합제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한 가지 여기서 알려드리면 여기 보는 지금 이런 입자가 있는데 이런 입자가 이제 우리가 마모가 되면 얘가 탈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입자 탈락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탈락이 되면 그 뒤에 있는 입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자생작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그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자, 기어를 절삭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기어를 절삭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형판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총형 커터에 의한 방법과 창성법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어를 절삭할 때는 형판, 그 다음에 총형 커터, 기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총형 커터, 그 다음에 창성법.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어 가공입니다. 기어 가공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총형 커터가 있고 형판이 있고 창성법이 있고, 자,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그 보링 머신을 이용한 분할 방법.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드릴링은 이제 구멍을 뚫는 거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리밍은 뚫어진 구멍을 다듬는 겁니다. 다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링은 뚫어진 구멍을 넓히는 겁니다. 넓히는 거.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그 보링 머신 있을 때 보링은 기어 가공하고 전혀 관련이 없겠죠.